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규제 16페이지의 이중매매입니다. 그 전강의 때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요. 요 이중매매도 한 2, 3년 전까지는 잘 안 냈는데 최근에는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의는 뭔가요?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는 게 뭐예요? 이중매매죠.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두 사람 중에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이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이게 먼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통 이중매매는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게 뭐죠? 이중매매고, 첫 번째 매매 계약 물론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 유효하니까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취득하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는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때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심할 것은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만요? 채권만 있는 사람이니까 직접 병한테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그때 비로소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갑과 병 간의 이 이중매매를 을이, 채권자인 을이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요 문제인데, 자, 일단 우리가 사행이라는 게 뭐예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통틀어서 사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은 채권자이긴 하지만 A 토지에 대한 특정물 채권자이지 금전 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중매매를 사해행위란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냐면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 하나 추가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3번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 관계에서 두 가지를 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이중매매고, 자,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에 매수인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나서 을이 취득 시효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21년 됐을 때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병에게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선, 악 불문하고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다만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도 을은 뭐예요? 채권자니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그때 비로소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중매매와 똑같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었을 때 제3자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과 일임을 빌리기로 계약을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는데, 이 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의수탁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요 세 가지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일단 백사조에서 최근에 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자주 출제하고 있고요.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백사조를 보시면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 한다.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이 백사조를 좀 정리해보면 일단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죠.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해서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백사조는 뭐라고 했냐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하고 있고요. 그 효과는 뭐라고요? 무효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게 백사조의 내용이잖아요. 일단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백사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한 가지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특수한 형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 관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건을 검토해 보는데요.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인데 이 궁박이라는 말은 급박한 공궁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냥 어려운 사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어렵기만 하면 다 뭐냐면 궁박이에요.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따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솔은 그냥 경솔했다는 말이고 무경험은 경험이 없다는 말인데 조심할 것은 이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제가 이런 예를 잘 들죠. 저는 민법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사회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되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토끼를 사는데 토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무경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를 산다 같은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뭐예요? 경험 부족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한 번도 토끼를 사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가 아닌 거죠? 무경험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백사조는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경솔했다,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우리 판례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를 요구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측에서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도 입증을 해줘야 되고요. 백사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지만 경매,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거, 빠지는 게 있다. 뭐가 있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 행위는 제외된다.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냐면 반환받지 못하고요.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이 불공정한 법리에 관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퀴즈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1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해석이 나와요. 일단 이 법률행위 해석은요 은근히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최근에는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출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틀리는 부분이고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부분이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정리할 것은 요건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갑이 의사를 표시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는 바람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요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뭐죠?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는 계집을 팔고 싶으면서 표시는 뭐죠?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인 거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냐면 집이 되고요. 갑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게 뭐냐면 자연적 해석이 되고요. 표의자 입장이라는 것은 갑의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잊지 말 것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 그러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다. 그러면 맞는 거지만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X고,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뭐죠? 맞는 바지만 표의자의 의도한 바에 따라서 해석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뭐가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자연적 해석은 예외예요. 그럼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뭐죠? 집이지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이거까지죠. 다 한 겁니다.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표시된 대로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죠. 뭐가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다만 갑이 지금 자신이 계집을 집으로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거든요.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라고 잘못 말했지만 을은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임을 알았기 때문에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 그럼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죄송합니다. 갑이 을이 알았기 때문에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니까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죠. 무슨 해석의 결과예요? 자연적 해석의 결과.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표시했더라도 표시했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데 아무런 해를 주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무슨 해석의 결과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라는 것까지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규정전도 꼼꼼히 좀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재 이제 20페이지로 가시면 기본 개념에서 문제가 나오네요. 1번 다음 중 법률 행위인 것은 의사표시가 있는 건 찾으면 되겠죠? 1번 변제, 2번 부당, 3번 유실물 습득, 5번 사무관리는 다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4번 공탁은 법률행위예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요. 계약이고 임치입니다. 임치. 임치라는 말이 뭐냐면 물건 보관 계약이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어떤 놈하고 치고받고 싸워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합의금을 너무 과다하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가가지고 그 합의금을 뭐 했냐면 공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법원하고 저는 계약을 한 겁니다. 뭐예요? 그 공탁금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놈이 찾아갈 때까지. 따라서 이 공탁은 임치,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는 잘 안 냅니다. 책에는. 2번 법률행위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 수단이 된다. 맞겠죠?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X죠.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지만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아가씨한테 결혼합시다. 의사를 표시해도 그쪽에서 좋대요. 아직 부부가 아니죠.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혼인신고라는 사실행위가 있어야지만 부부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의사표시가 뭔가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죠? 단독행위고요. 5번 의사표시에 무효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맞죠? 그죠? 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하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 사실이 요구되는 법률행위도 있다. 혼인을 생각해 보시고요. 2번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뜻한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또 유효하여야 한다. 당연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X죠.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다만 뭐 할 수 있을 뿐이요? 취소할 수 있을 뿐이죠.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니까 3번은 뭐죠? X죠. 그죠? 답은 뭐죠? 그래서 뭐죠? 3번이네. 그죠? 다시 한 번요. 2번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뜻한 대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 법률행위는 성립하고 또 유효한다. 맞는 지문이고 3번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X죠. 왜냐하면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긴 한데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취소할 수 있을 뿐이죠. 답은 뭐죠? 3번이고요. 4번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의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맞죠? 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죠. 그래서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법률행위는 그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거는 맞는 질문.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설명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률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상고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이런 건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인 거예요. 2번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토박이죠? 반사회적이죠. 3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니까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도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4번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 5번 자 인간 본성의 발현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세금 회피, 채무 회피.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채무 회피인 거죠. 인간이면 누구나 돈 갚기 싫은 것이 뭐죠? 인간의 본성인 거고요. 따라서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도 뭐가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뭐가 아닙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5번 문제입니다. 법률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럼 무효죠.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는 발생한다. X고요. 니은번 법률행위의 규범적 효성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X죠. 규범적 해석은 뭘 해석하는 겁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X네. 디귿번 대리권의 수요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도록 성립하는 불요식행위다. 맞는 질문이고요. 참고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모든 법률행위는 다 불요식행위예요. 다. 예외는 나중에 집합건물법에서 하나 있긴 한데 집합건물법 민사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안에서는 다 뭐라고요? 불요식행위다. 따라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지문처럼 불요식행위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고요.
요식행위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예요? X인 거예요. 1번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 이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의 포기죠. 이건 뭐라고요? 비출연행위죠. 따라서 출연행위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의사표시가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며 X예요. 그게 용태와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X예요. 자, 왜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법률 요건이고요. 그 안에 있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1번은 뭐죠? X죠. 2번 의사표시는 준법률행위라고도 말하며 X예요. 왜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니까요.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죠. 3번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제외한 사법성의 법률 요건으로서 X예요. 왜냐하면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4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이다. 맞아요.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5번 법률행위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 즉 법률적 행위라고도 말한다. X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 이걸 우리가 뭐죠?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뭐죠? 법률적 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5번 지문은 준법률행위 선명인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7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그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니까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죠. 답은 1번이고요. 2번 한정치산제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 취소인데 이거 최근에 개정된 사항인데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를 유리한 법률행위 취소는 제3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선이라 하더라도.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고요. 3번 비진의 의사표시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4번 가장매매는 허위표시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무효고. 5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이다. X네. 답은 뭐죠? 1번만 답이죠. 8번 다음 중 요식행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답은 뭐죠? 2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1, 3, 4, 5는 요식행위인데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요식행위가 없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자 단독행위는 뭔가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죠. 따라서 1번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다. 맞아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2번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못해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4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걸 숙지하시고요. 5번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X죠. 왜냐하면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니까. 그죠? 다시 한번요. 자, 단독행위는 1번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 붙이지 못하고요. 1번 맞죠? 2번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고요. 맞고요. 3번 당연히 맞고 4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뭐죠? 단독행위고요. 5번 증여는 뭐죠? 계약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